진짜 고치셨어요? 자, 우리 총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야, 이거 4명 다 모이기가 이렇게 어렵냐? 그 친구 왜 안 왔어요? 아프시다. 영상으로 만나고 있을 거야. 지연아, 아니 황시영 부른 거야. 영상 안에 있을 우리 영상으로 만나게 된 우리 시연이. 우리 시연이는 카톡으로 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단톡방에 또 올려놓을게요. 확실히 정리한 거. 네. 지난번에 빈칸도 올려놔드렸으니까 이거 올려드릴게요. 네, 혹시 칠판 쓰세요? 안 쓸 거예요. 아, 왜? 제가 오늘 안경 안 써봐서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아, 또 프린트본 보셔도 돼요 오늘은. 네. 제가 미리 거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 있죠? 네. 요거는 나올 만한 것만 좀 체크를 해놨어요. 너무. 여기 보면 자, 일단 첫 번째가 나빌레라는 시나리오죠. 네. 그죠? 시나리오에서 내가 보기에 2번 선택지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며 뭐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에게 감동을 자아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부잣집이 아니고 재벌이었구나. 보셨어요? 네. 너무 봤어? 슬퍼요 그거. 안 봤어? 난 짧은 거 보셔야 돼. 시험 끝나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 남자애가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니, 난 너무 멋있던데.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 근데 너무 이렇게 슬퍼요 그거. 요약된 걸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에 보면 그 이병철 회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있죠? 네. 이강? 뭔 회장인데? 뭐 아무튼 그 회장이 나오고 회장의 손자가 나오는데 네. 손자와 이제 할아버지가 서로 경쟁이라기보다는 뭔가 스승과 제자의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교감을 하죠. 근데 거기서 제일 재밌었던 게 손자가 할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은 사람이라서 네. 할아버지가 뭘 할 때 그 의도를 다른 식구들은 다 모르는데 이 손자만이 알아줘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어주잖아요. 손자의 가장 탁월한 능력이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읽어내더라고요. 근데 그 재벌가의 최고 총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랑 이 손자만 유일하게 가족 중에. 나머지는 다 뭐를 보는 거야? 그 부잣집 할아버지의 돈만 보는 거야. 가족들조차는 다 돈으로 보는데 얘만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주죠. 그죠? 근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내가 되게 감동 먹은 게 뭐였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이제 뇌를 다쳐서 치매기가 와요. 치매기가 오는데 안 볼 거지? 스포해도 되지? 근데 치매기가 왔는데 손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그 삼성에서 실패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삼성은 자동차 사업이 실패해서 SM6 뭐 이런 거 나오는 알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비해서 자동차가 굉장히 근데 굉장히 그 사실 이병철 회장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강의였다고 하는데 이게 약 섞여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자동차를 실패했어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가 뇌를 다치고 나서 막 서서 오줌도 싸버리고 막 이런 상태가 돼요. 회사 총수가 되니까 너무 안 됐잖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회사 총수가 이제 그냥 노인네가 돼버리니까 치매 걸린 노인네가 돼버리니까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제가 자동차 사업만큼은 최고로 살려볼게요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 장면에 얘한테 유산을 하나도 안 물려줘 죽으면서. 왜요? 그러니까 걔를 후계자로 생각하는데 얘한테 유산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약간 반전이었어요. 얘한테 다 물려주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줍니다. 안 주면서 영상이 하나 도착을 해요. 손자한테.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얘가 나한테 뭘 줬다니까? 동정을 했다는 거야. 내가 자동차 사업에 그렇게 목을 맸는데 결국에 이루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동정해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자동차 사업만큼은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자체가 회사의 총수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정심인 거예요. 기업의 총수가 되려면 최고의 총수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 동정심이 없어야 된다. 근데 얘가 나를 동정한 거잖아. 할아버지를 동정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주면서 넌 나를 뛰어넘으려면 나를 밟고 가야 된다. 나를 밟고 가야 된다. 즉 나에 대한 동정심을 뭐 해야 돼? 아예 없애야 된다. 너는. 그래야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영상을 남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손자가 엄청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결국에 이 손자가 자기 힘으로 회사를 인수해요. 할아버지 회사를.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도움 받지 않고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거 보다가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 나빌라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손자를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성장. 그치, 자기도 성장하게 돼요. 그럼 자기 삶에서 가장 부족했던 게 뭐야?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이었는데 사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외롭게 죽을 인생이었지, 그지? 심지어 나중에 재산 문제로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그때 할아버지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닮은 손자만큼은 자기가 100% 신뢰를 하게 된 거지. 왜냐면 자기 자신인 거니까. 그리고 그 손자는 뭐야? 할아버지를 통해서 경영 수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최고의 뭐 기업가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채록이라는 사람이 가장 부족한 게 뭐야? 뭔가 고난이나 시련, 집안일도 안 좋잖아. 그죠? 아버지가 폭행으로 감옥 가게 되고 자기가 뭐 이거 하다가 다쳤잖아요. 알죠? 여기 중간부분에 2화와 10화 사이에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얘가 다치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럼 뭐에 빠질 수밖에 없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고가 되려면 뭐를 극복해야 돼? 슬럼프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러면? 덕출이한테 배운 거예요. 덕출이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하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이겨내는 사람이잖아. 그게 채록이한테 전수가 된 거야. 사실은. 근데 가르치는 건 채록이가 발레를 가르치지만 사실은 채록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덕출에게 인생을 배우는 거죠. 인생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니?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표면적으로는 덕출은 발레를 배운 거지 그냥 발레를. 그죠? 근데 덕출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이길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못 이기는 게 하나 나오지 보니 알츠하이머라는 병이죠. 병이 이길 수 있냐. 근데 제가 그 봤던 드라마에서 사실 그 사람도 이제 뇌를 다쳐서 어떻게 돼?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그리고 와이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상황 앞에서 기업의 가장 최고의 총수였던 그 사람조차도 인간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손자, 막내 손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에너지를 짜내서 영상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고치고. 그럼 나는 그게 병에 져서 죽은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짜내서 손자한테 마지막 유산을 준 거야 사실. 그지? 무형의 유산을 준 거지. 최고의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 뭘 버려? 동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지? 이런 것들이 좀 이 작품에도 좀 드러나 있지 않냐. 그래서 노인과 청년이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독자에게 감동을 전한다는 게 이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니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면서 현재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3번 선택지가 있냐가 좀 애매했거든. 아니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왜 섬세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왜? 그게 마지막 뭐야? 장애물인 거죠. 알츠하이머는 장애물, 그죠? 그지? 그걸 이겨나가는 과정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작품의 목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5번에서처럼 희곡에 비해서 뭐가 없어? 시간,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한이 거의 없다. 이게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시험 출제 포인트 두 번째 가보세요. 갈래 특징에 보시면, 시나리오나 희곡은 기본적인 뭐라 그랬어? 뭘 배경으로 한다?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뭘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거는 뭐하고도 똑같다 그러지? 네, 소설과도 동일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소설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뭐가 없다? 서술자의 개입이
없고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 진행이 된다. 학교에서 혹시 촬영 용어랑 편집 용어를 구분해줬어? 그렇진 않지? 그럼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영상 촬영 기법 용어가 따로 있고 편집 용어가 따로 있긴 한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공간 제약이 적다 보니 그것은 다 아까 봤던 거고 자 가장 헷갈리는 게 뭐야? 해설. 자 해설하고 서술자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해설은 뭐 하는 게 해설이야? 거기 봐봐. 제가 노란색으로 쓰고 6번째 거 보세요. 희곡의 첫머리에 그게 시공간적 배경이나 무대 장치, 인물을 뭐 하는 거? 소개하고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됐어? 자, 잘 봐. 원고지에도 해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누가 한 해설이 있어? 일반 해설이 있고 장녀나 그치 장남이 한 해설이 있어요. 이해돼? 그건 서술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건 서술자가 아니야. 그거는 뭐 했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 뭘 해줘? 설명을 해줬어. 설명. 이해됐어? 서술은 뭐 하는 게 서술이야? 소설에서 쓰는 게 서술이라는 개념인데 서술은 뭐 하는 거지? 사건을 진행시키는 거야.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진행하는 거야. 이해됐어? 소설자는 서술자가 사건을 진행합니다.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누가 진행해? 등장 인물이 진행을 시켜요. 이해되죠? 그래서 해설과 서술은 다른 거다. 이 정도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시문이라는 개념은 지시문 두 개가 있습니다. 무대장치나 배경 설명하는 거 무슨 지시문? 무대 지시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인물의 표정, 뭐 말투 이런 걸 지시하는 거 무슨 지시문이라고 그래? 우리 보통 보는 지시문은 가로 안에 있는 지시문. 그걸 뭐라 그래? 동작 지시문이라 그런다. 그 동작 지시문의 기능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가 설명드릴게. 학습할 적에 있던 거야. 그리고 시험 출제 포인트가 읽기 좀 물음해 보세요. 뭐 못마땅하니까 노려보는 거 이거 전에 했죠. 이제 갈등관계. 그 다음에 덕출에게 무리한 과제 내준 것도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거 이따가 빈칸 다 체크하고 가세요.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참 오늘 원고지 테스트 좀 볼까 해요. 원고지 공부 좀 해놨니? 지난주에 준 거? 시연이는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두 분? 네. 이따 테스트 보고 공부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체크만 할게요. 체크만. 그 다음에 효과음 뭐 이런 것들 체크해드렸으니까 이거 노란색 칠해드린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빈칸 정리를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셔서 좀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실 건 아니고 집에 가서 천천히. 가져가면 제발 좀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PDF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이걸로 하든 그걸로 하든 또 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위에 와보세요. 병세가 악화하는 덕출이 발레를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맞지않거나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래? 발레하지 마세요 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어떻게 하니? 강하게 말한다. 그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뭐야? 할아버지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자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죠?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미안해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조금 안타까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다? 체록이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괜히 나중에 냉정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됐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물건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발레 슈즈라든가 다 다른 발레 슈즈.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휴대전화에 있는 발레하는 거 찍어놓은 사진 또 보이죠? 이름표 이런 거 그지? 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참 2화 넘어가 보세요. 거기 4페이지 구절풀이 2화에 보면 첫 번째 거에 보면 승주가 체록이한테 뭐 이제 가르치는 게 좋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그죠? 붙여준 건데 그때 핑계된 게 경제적인 핑계를 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 뭐라 그랬지 얘가? 승주가? 비용이래요. 너 학원비 안 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죠? 그냥 핑계죠, 핑계. 경제적인 문제는 핑계인 거고 실제 의도는 그렇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버랩, 몽타주 요 개념들은 다 아실 테니까 혹시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 아내 해남에게 혼나는 장면에서 가운데 가봐 거기 네 번째 보여? 오버랩 때는 덕출의 뒷발꿈치 나오는 거기 부분
잤니? 네. 있는 거 23, 24에 있는 거 몽타주 기법서부터 하루 종일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밤낮 없이 노력하는 모습이랑 동시에 뭐가 나왔죠? 거기 몽타주 장면에 해남에게 아내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와, 그치? 국을 쏟아서 그 장면도 뭘로 봐야 돼? 그 장면도 뭘로 봐야 돼? 노력의 일종으로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아, 예를 들어서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코피를 쏟아서 그것도 무엇의 일종이야? 노력하는 장면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혼나는 것도 밥 먹을 때조차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다가 국을 쏟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노력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다. 되셨나요? 뭐 클로저, 그다음에 인서트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넘어오셔서 5페이지가 어때요? 5페이지. 그 가운데가 보세요. 위에 거 노란색 애들이나 이거 써놓 제가 해놓은 거 빈칸 드릴 거니까 빈칸 자료 다시 드릴 거니까 빈칸에서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 정리 좀 해놓으세요. 네, 이런 거 좀 가능하면 요새 이제 자습 시간이 있나요 학교에서? 네. 그럼 가져가셔서 좀 천천히 정리한다 셈치고 들고 가셔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하세요. 학원 홍보 때문에. 네, 애들한테 제가 맨날 밑하고 다니지 했는데 애들 다 목동인 줄 알았는데요. 그쵸, 원래 보통 가죠 원래. 저 3명이 좋아요. 4명이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 아직 친구 안 데려갔대요. 방학에는 여기 좀 붙어 있어. 방학에 좀 붙어. 왜 그러냐면 니네가 어차피 방학 때 어딜 가봤자 한 달 있다 올 거잖아. 네. 뭐 할 거야 한 달 동안? 다른 학원을 가봤나요? 뭐 다른 학원을 가든 뭘 하든 뭐 썸머 캠프를 가든 뭘 하든 뭐 하다 올 거야. 뭐 학원 가야지. 뭘 하다 오겠지, 그지? 근데 한 달짜리 해봤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그죠? 네.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건 그냥 하심없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뭘 듣고 오잖아요. 그럼 나는 좀 떨어져 있게 돼. 네. 근데 기말을 여기서 할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기말이 2학기 내신을 여기서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붙어 있는 게 낫다고. 왜 그러냐면 선생하고 맞춰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말이 아니? 그러니까 학원을 옮기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하고 또 맞춰야 돼, 그 선생하고. 근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방학 때문에 인강을 듣겠어요. 뭐 이거 다 좋은데 나하고는 오래 떨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신을 나랑 할 거면. 그러니까 어떤 선생하고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그 선생한테 붙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학원을 선택하시는 가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에. 자꾸 학원을 갈아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섞여요. 근데 국어가 더 심한 거 알아? 국어는 선생님마다 컨셉이 다 달라요. 같은 걸 가르쳐도 얘도 수학은 똑같잖아. 수학이 뭐 특별한 게 있니? 잘 푼다 못 푼다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국어는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선생님마다 다 달라. 진짜로 배워보면. 그게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좀 달라서 그래, 선생님들은. 국어 선생님들이 유독 이게 심해. 그래서 협업이 제일 안 되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진짜로 학원에서 이렇게 그룹을 묶어가지고 니네끼리 좀 일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안 되는 그룹이 국어 그룹이에요. 나머지는 왜냐면 나머지는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국어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니네가 한 선생한테 뭔가를 교육을 받아서 내가 뭔가 국어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했을 때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국어는. 그리고 컨셉을 자꾸 바꾸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학원을 뭐 1년에 한 4번씩 바꾼 애들도 많이 봤는데 가르쳐 보면 어디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알긴 많이 알아. 근데 걔가 국어 성적이 오르냐 그러면 안 올라 나중에. 내 말이 아니? 그러니까 국어는 지식을 가르치는 영역이 조금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지식이 아니라 뭐야? 읽는 방법. 내가 뭔가를 국어를 접근하는 방법. 그걸 가르치는 게 국어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가능하면 학원을 자꾸 옮겨 다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국어학원. 옮길 거면
그 옮긴 학원을 여름 때부터 이제 내년까지는 다녀야 돼 무조건. 그 생각으로 옮기셔야 돼. 이해돼? 옮기는 건 괜찮아. 옮기는 건 괜찮은데 옮길 거면 내 생각에는 그 선생님하고 맞는지 보시고 맞으면 무조건 거기서 이제 2학년까지 쭉 다닐 생각하고 옮겨야 돼. 또 옮기면 망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죠? 지금 한 번은 옮길 수 있어요. 그 영상 촬영돼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심으로. 국어는 반드시 컨셉을 잡으셔야 되고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국어 보면 일타 강사들 있지 인강에 여러 명이잖아, 그죠? 수학은 확실하게 일타가 있지. 누구야? 현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걔는 전국 일타야 그냥. 그 영어는 이명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수능 영어는 거의 다 잡아버렸어요. 근데 국어만 없어. 국어는 완벽한 일타가 없어요. 왠지 알아? 고3 애들 물어보면 이 선생은 안 맞대 자기랑. 일타 강사가 4명 있어. 뭐 메가스터디 김동우, 그다음에 뭐 대성화임에게 김승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 그러니까 그 대형 메이저사마다 한 명씩 있는데 4명인가 있는데 이 4명 다 약간 그 시장을 약간 4분의 1로 쪼개서 갖고 있어 이렇게 약간. 그러다 뭐 이쪽이 조금 잘하면 이쪽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뭐 그러니까 현우진처럼 막 80% 이상 막 잡아버리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 그건.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마다 맞는 선생님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국어만. 그리고 배워서 결과치가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국어 선생님. 희한하게 그래. 알겠니? 별다른 대안이 없으면 나한테 붙어 계시는 게 좋겠다 생각은 그래. 이해되니? 그리고 방학 때 광고를 좀 드리면 방학 때 그 2학기 중간고사가 바로 중세문법이에요. 진짜 안 되는데. 근데 중세문법은 잘 들어두셔야 돼.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중세문법은 중세문법만 나오지 않아. 중학교 때 본 적 있니? 나라만 쌤이 등기계단 시험 봤었어? 근데 고등학교 중세문법은 나라만 쌤이 등기계단을 물어보지 않아. 그 지문을 물어보지 않아. 지문에 있는 문법을 물어봐.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등기계 달아라고 하는데 달아가 리을 이응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게 달라라 그래서 현대 국어는 르불 규칙 형태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리을 이응형으로 활용이 됐고 현대 국어는 리을 이을형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게 뭐가 다른지 보려면 현대 국어도 알아야 돼. 싫어요. 싫으면 성적도 싫어해 너를. 네. 그게 아마 공부를 하시려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어져? 고3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방학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문법을 좀 현대 문법을 통합해서 다 해놔야 돼 지금. 방학 때 안 해놓으면 내가 보기에 내신 기간에 하기 어렵다고 봐. 짧은 기간에 하기 어렵다. 뭐 요즘 앞광고 한 거예요 제가. 방학 때는 저는 문법 할 생각이라 그게 맞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독해 안 해요? 독해도 하죠. 하지만 문법이 우선이에요. 지금은 내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다 할 건데 문법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신 문법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독서나 문학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풀면 돼요. 근데 무조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또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그럼 선생님 문제집 사서 많이 풀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 왜요? 독해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방법이 필요해요. 국어는 무조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들마다 그 방법에 접근하는 방법이 요즘은 많이 통일되어 있는데 조금씩 달라 개인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하셔야지 혼자 하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도요. 지금 1등급 나와도 고3까지 1등급이 나오냐 그랬을 때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어요. 특히 수능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가을까지도 1등급 나왔던 애가 수능 봤을 때 3등급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 근데 이유를 잘 몰라야 돼. 이유를 잘 진짜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 자세히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게 뭔가 하나의 컨셉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연말을 많이 해야 돼.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그걸 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나중에 등급이 나와요. 모의고사는.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렇다. 방학에 대한 광고를 좀 지금 아니면 먼저 하게 돼요.
한 명 더 있어서 4명 있을 때 하면 좋겠다. 영상으로 만나야 되는 거 슬프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는 시험 볼 거 얘기해 봅시다. 좀 여유가 있어서 얘기 드렸고. 6번째 거 보세요. 덕출이 고량주를 들고 어딜 가요? 교석의 무덤에 가죠. 그죠? 자는 거 아니야? 자고 있어. 자, 여기 보면 덕출은 자신도 교석처럼 뭐하지 못할까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찾아간 거야. 그지?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겪은 사람이 누구야? 교석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치? 왜냐면 이 상황을 누구한테도 얘기해도 공감이 될까 안 될까?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공감될 수가 없는 영역이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니? 한 40, 50대 남자도 공감이 잘 안 되는 영역이거든. 나도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 못 가봐서 진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은 친구이기 때문에 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앞장면이 이제 혼자 두렵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류기한테도 얘기해요? 못해요? 못하죠.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려서 자기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도 두려워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셔가지고 나도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떠나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 나도.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 죽은 아버지한테밖에 얘기 못하는 거지. 겪어본 자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니? 그렇다는 겁니다. 좀 경계심 시나리오 용어는 무조건 나오겠죠? 신넘버 뭐 오버랩.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안 알려줬지. 페이드인, 뭐 페이드아웃, 다 추가로 더 알려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지? 없으면 교과서에 교과서 내 것만 보시면 돼, 그지? 네. 그럼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장면에 뭐가 쓰였냐, 네. 이렇게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몽타주랑 오버랩이 같이 쓰이는 데가 그 덕출의 발 뒤꿈치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좀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 제가 드린 빈칸 하시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다 또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빈칸 하시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머릿속에다 암기가 우선이야. 무조건 내신은 암기로 하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제가 빈칸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왜 머리를 싸지? 됐죠? 자, 챙겨놓으시고. 그래서 발레를 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자, 밑에 봐봐. 학습활동에서 1번에 가로 3번 보시면 1, 2를 바탕으로 1, 2가 갈등의 원인, 갈등의 전개, 갈등의 결과죠. 네. 그래서 2화와 18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그치, 꿈에 향한 열정은 무엇을 이긴다? 나이나 질병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치? 이겨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영화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그 할아버지가 질병에 져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뭐야? 새로운 시작이죠.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정신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 되는 거니까. 몸은 죽지만 정신은 남았다라는 거고, 그것이 어떤 질병을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또 결국에는 봐봐,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체류기가 뭐가 돼요? 최고의 무용수를 거듭나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질병을 극복한 거라고 봐야 돼. 춤도 췄고, 춤을 췄으니까 질병을 극복한 것도 있지만, 그 체력에게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쵸? 이 할아버지가 이 질병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단순히 무대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무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춤을 추는 게 있죠. 춤을 추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춤을 췄다는 건 뭘 극복한 거야? 알츠하이머를 극복한 거죠, 그죠? 내 상태가 안 좋은데 몸으로 기억해서 춤을 춘 거니까, 그지? 노력으로 이제 이겨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더 확장해 보면 이 노인을 통해서 체력이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도 역시 뭐가 되겠어요? 예, 극복이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그 다음에 7페이지 위에 가봐. 자, 그 학습활동에 보면 제가 그동안 이제 학습활동들을 잘 손을 안 대놔서 제가 정리하려고 좀 하는 건데, 자, 대사에 담긴, 대사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 거기는? 대사는 사건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생각과 기분, 감정 등을 드러내요. 잘 봐, 이거 거기다 적어봐.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이 삼론에서는 소설이나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데서 나오는 개념에 간접 제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간접 제시는 뭘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심리가 전달되는 걸 말해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해석은 누가 하니? 독자가 하는 거죠, 독자가. 그죠?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희곡은 다 무슨 제시법을 쓰게 돼요? 간접 제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잖아, 그지? 그 서술자가 직접 말로 심리 설명을 하면 뭐가 돼?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거든. 그지? 얘는 서술자가 없으니까 다 간접 제시가 된다. 이 정도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시문은 무슨 기능을 한다?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읽을지 지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아마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야? 지시문은? 독자 아니에요. 배우한테 전달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배우가 가로 안에 있는 지시문대로 연기를 했을 때 그것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런 걸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영상 기법에 뭐 클로저, 커트, 인서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설명이 다 이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맨 밑에 보세요.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웹툰하고 뭐 차이? 시나리오 차이 나오죠? 이것도 뭐 웹툰은 단순한 동작 몇 개랑 간결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시나리오는 안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력과 덕출의 대사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간결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인물의 상황을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고요. 지시문 등을 통해서 감정이나 움직임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정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 보세요. 원고지는 어차피 이 교과서에 실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지?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프린트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왼쪽 아래 가보세요. 왼쪽 아래 가시면 제가 가로 2번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지루한 음악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루한 음악은 뭐지? 교수가 반복된 녹음으로 인해서 뭐 되었다? 녹초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독으로 봐요, 이거를. 이제 어디 있어요? 왼쪽 아래 보기 안테나처럼 생긴 거잖아. 왼쪽 아래 가로 2번 7페이지, 8페이지요. 그 그림 있잖아,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밑에 노란색으로. 왼쪽 오른쪽을 헷갈렸어. 제가 제좀 숟가락 쥐는 방법 좀 가르쳐줘요. 젓가락 쓸 때 왼발? 오른발? 그다음에 지루한 음악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뒤에 넘어오시면 9페이지 보세요. 그 원고지는 희극적 과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원고지로 되어 있는 옷을 입어야 안 입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죠? 또 허리에다 뭘 둘러? 족쇄. 네. 쇠사슬. 네, 쇠사슬을 두른 사람도 없죠, 그죠? 굵은 밧줄이라 쇠사슬을 두른 사람도 없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려 같은 경우는 이게 물질 만능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장남이나 장녀는 물질 만능주의를 장남은 막 집에서 우통 까고 막 운동하고 있고 장녀 같은 경우는 옷을 굉장히 어떻게 입어? 화려하게 입습니다. 립스틱도 막 이렇게 두껍게 칠해요. 이렇게 실제로 연극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상징해 준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지 않아? 사건에 딸려 있는 갈등 양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야? 이런 소품이나 무대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 대사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가족 간의 뭐 대화 단절, 유대감 상실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조심하실 건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서? 대화해 안 해? 아니요. 하죠. 오해하시면 안 돼. 소통을 하긴 해 안 해? 하긴 하지. 하는데 문제는 뭐야? 와이프는 남편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남편을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야. 밥도 왜 주는 거지? 돈 벌라고 밥 주는 거죠? 네. 그게 그러면 소통은 하지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감이 상실된 상태로 가야 돼. 이해됐어? 됐냐 안 됐냐?
마치 밥 주는 거는 시계에 밥 주듯이 주는 거죠.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 딸도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뭐 달콤한 아픔을 하십니다. 이런 반어법을 쓰잖아요, 그죠? 이제 전혀 달콤하지 않은 상황인데 달콤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가족 간에 뭐가 없는 거야? 유대감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 아버지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화가 조심하셔야 돼. 단절이라는 말이 대화 단절이라는 말이 내가 보기에 대화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뭘 모르는 거야?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화를 한다라는 게 대화 단절로 보셔야 돼 여기서. 오케이?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한 음악의 반복은 일상이 반복된다. 뭐 이런 것들. 시곡과 시나리오의 뭐 차이 정도는 그냥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이와 개에 관한 영상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은 했을 거라고 보고 주제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가운데가 가운데 시험 출제 포인트 1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포인트 구절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포인트 4, 포인트 4번. 거기 보면 개를 바라보는 이게 단골로 나오는데 손님은 연민이 있어요 없어요? 개를 바라볼 때 연민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뭘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손님의 주관적인 견해로 조심하셔야 돼. 자, 주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손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지가 않죠.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손님은 대상의 뭐만 보고 있어요? 외면만 본다. 즉 외면이라는 게 다른 말은 뭐니? 크기만 본다 이런 뜻이야, 그죠? 크기만 보아서 평가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단어가 조금 다르게 나온 거니까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거 봐봐. 세 번째 물음표에 있는 거. 노란색 보시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어떻게 사물을 파악하지 못한 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의도적인 대답을 위에서 한 대답이 나의 의도적인 대답이죠. 대답을 잘못 이해하고 한 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경험 안 했다고 했다고 학교에서? 네? 이 잡는 거. 네, 맞는 거로. 그럼 가상인 거야 그럼? 아 그렇게 보는 거 맞죠? 내가 경험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대답이라는 말은 이 이해 사건을 일부러 갖다 온 거다. 근데 그거는 어떤 예시를 준 거야? 극단적인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게. 이해돼? 예를 들어서 대답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를 말했는데 내가 뭘로 대답했으면 좀 큰 거 있잖아. 닭이나 이런 걸로 말했으면 어땠을까? 효과가 없다고 봐야겠지, 그치? 그죠? 그럼 극단적으로 2를 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작은 애가 2였으니까.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개하고 2의 공통점.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거야. 자, 조심하셔야 돼. 야, 지금은 2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가. 근데 이 글이 쓰여졌을 때만 해도 이규보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의 이 당시 시대면 2가 어땠을까? 흔한 곤충인 거야. 모든 사람이 다 2가 있어요. 양반조차도 귀족조차도. 이해돼? 여러분들 놀라겠지만 선생님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머리에 2가 있었어요. 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다 있었어. 그래서 집에서 참빗이라고 있어요. 얇은 빛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두둑 떨어져.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야, 니네는. 움직여요? 움직이죠. 피 빨아먹어요. 그래서 걔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짜잖아. 그럼 턱 하고 터져. 왜? 이 잡는 게 일이었어, 저녁에. 야, 우리나라 불과 30년 전이에요, 이게. 30몇 년 전에만 해도 모든 학교에 모든 사람이 다 2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니네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지. 모든 사람이 있었던 거 맞아요? 다 있었어, 진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잘 모르겠네. 제가 약간 시골에 살아서 그렇지. 서울에 온 뒤로는 2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2는 없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많더라고요. 왜? 서울에 오니까.
이런 시대 안 살. 바퀴벌레보다 이가 더 괜찮아. 이가 더 나을 것 같아. 아니 바퀴벌레. 우리 할머니가 왜냐면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아 제발. 김치찌개 안에서 막 수영하고 있어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건져내고 먹으래. 왜? 먹었어요 나는. 그 진짜 먹어요? 한 30년 전에 그런 거 살았어 그냥. 이 괜찮아요. 바퀴벌레를 먹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단백질. 있었잖아요. 이렇게 단백질 부족한 거니까 고기가 부족해서 이제 바퀴벌레로 약간 육수를 내고 바퀴벌레 육수. 나도 뭐라 했지 할머니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먹어 그래서 그냥 먹었어.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근데 이규분은 1000몇백 년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이가 아주 일반적이었던 시대를 살았다. 쌤은 손몇 번을 맨날. 시끄러. 여러분들 그런 시대를 안 살아서 잘 모르는 거지. 라떼 같은 소리 한다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밑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무릇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소, 말, 돼지, 염소, 개미, 곤충까지 이르는 건데 이게 무슨 법이라 그랬지? 정강법. 또 하나 유추법이에요. 근데 유추를 뭐라고 설명돼 있냐면 자, 뭐 이 얘기는 중요한 게 뒤에 넘겨볼래? 이게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어디로 넘기냐면 여기 12페이지 가볼래요? 12페이지에서 가로 2번에서 두 번째 얻는 효과라고 있는 게 있어요. 요 문장인데 개와 이라는 소재에서 뭐 해가지고 유추를 해서 어디로 확장을 시켰어? 소, 말, 돼지, 염소 등으로 뭐 했어요? 확장을 했죠. 근데 여기 왜 개미를 저거는 뺀 거야? 곤충은 왜 뺐니? 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말, 돼지, 염소, 곤충까지로 뭐 했어요? 확장을 시킨 이유가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손님이 갖고 있던 견해는 범위가 넓은 거야, 좁은 거야? 주관적이고 편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닌 거야. 이해돼? 근데 어디까지 적용해야 돼? 모든 사물에 일반화 시키려면 유추법을 사용해서 일반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걸 서리법이라고도 하지만 시험에는 뭐라고 나올 수 있어? 수사적 의문문. 수사적 의문문이 뭐지? 대답 안 받아. 그지? 대답을 바라지 않고 뭐 강조를 하거나 그죠? 일반 서술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 않다 하겠소 해서 강조를 하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한 대로 개와 이라는 일상적 소재. 다만 개와 이는 사이즈 차이가 반대니까 대조적이다. 이해되죠? 네. 조심하셔야 될 게 봐봐. 거기 들어.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개와 이가 사이즈가 반대잖아요. 크고 작은 거잖아. 그치? 네. 그것도 편견이야? 아니요. 그건 팩트죠. 네. 그죠? 네. 그럼 뭐가 편견인 거야? 크니까 소중하고 작으니까 하찮은 거야. 이게 편견인 거죠. 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사이즈가 다른 것은 그냥 팩트일 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정현종의 나무의 깃들어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거기 1번에 보면 나무를 무엇에 비유했어요? 집에 비유한 거예요. 자연 아니에요? 그 대유법이고 대유법 말고 비유법으로 했을 때 대유법도 비유법 일종이긴 합니다. 나무가 자연의 대표예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나무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빗대어져 있다? 12페이지 알았죠? 나무는 집에 빗대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원관념이 나무야 집이야? 나무. 나무야. 제가 나무가 집이라고요? 아니 나무도 뭐 하는 기능이 있어. 나무는 즉 다른 말 하고 뭐지? 나무가 아니라 자연이죠. 자연은 무슨 역을 갖고 있어? 포용력이 있잖아. 네. 그게 뭐랑 공통점이라고? 집. 집과 공통점이라고. 집도 역시 뭐 해줘요? 우리를 포유. 그치? 비와 바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어떻게 해줘? 품어주는 거잖아. 네. 이해됐어? 근데 자연도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관념은 나무를 얘기할 건데 나무가 마치 뭐와 같다? 집. 집 같은데. 그래서 아까 재미로 얘기했으면 집 같은 나무를 얘기하려는 거야? 나무 같은 집을 얘기하려는 거야? 집 같은 나무. 그죠? 약간 욕 같은데 집 같은 나무를 얘기하려는 거야? 네. 이해되지? 그래서 나무가 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색채용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마지막에 4번에 보면 문장구어 사용해서 뭐 했니? 느낌표 사용하면 무슨 법이에요? 그것도 역시 영탄법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구어를 사용해서 시상을 마무리해서 감정을 어떻게 한다? 강하게 드러냈다. 이해되지? 네. 조심하실 거 있어. 그럼 이러면 관조적이 아니야? 이 시는? 관조가 뭐지? 감정을 절제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관조적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시는 관조적이 아니야. 관조적이지가 않아요. 감정 절제가 안 일어나 이런 시들은. 그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시니까. 됐어? 시연아 혼자 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외우고 있어? 설명 잘 들어.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시면 자, 이 나무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볼 수 있어. 네 번째 줄 봐봐. 나무의 모습과 비교해서 다른 존재를 나눠주니 까맣게 잊었잖아 인간들은. 그지? 그래서 이기적인 뭐야?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됐어? 그리고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은 뭐라고? 미래 세대에 대한 존속 고민. 또 하나는 뭐야? 자연을 훼손했을 때 미래의 자연이 어때?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럼 후손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겠지. 환경 파괴가 일어날 테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뭐다? 지속적인 발전이야, 그죠? 됐어? 그럼 이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우리가 봤던 시하고 공통점 뭐예요? 자연의 가치를 뭐 해야 된다?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러면 슬견설하고 공통점 뭐야? 슬견설하고 공통점. 이게 결국엔 이제 이 지문이 뭐와 관련된 거야? 이와 계획하는 명상과 관련된 거잖아. 관련해서 공통점이 뭐냐고 그러면. 뭔가요? 모든 생명수죠. 자연을 어떻게 해야 돼?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공통점. 이해돼? 네. 그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요 정현종의 시, 그다음에 이와 계획하는 명상의 전체 공통점은 자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점. 그럼 차이점 뭐가 되겠어? 각각이 다 차이가 생겨요. 그지? 편견을 갖지 말라는 누구 거에만 해당이 돼? 슬견설에만 해당이 되겠지. 이해돼? 네, 나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망각한 것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만 해당이 돼? 정현주의 시에만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이해됐어? 공차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거는 100% 나온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정현종의 그 차이점이 뭐야? 다 설명하고 나서 들어봐. 정현종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현종의 시는 뭐 한다고 그랬다고?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야? 비판이라고 그랬다. 이제? 그럼 슬견설은 뭐라고? 편견. 그치? 편견을 버리고 뭘 봐라? 본질을 보라는 얘기다.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자연물을 어떻게 봐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공통점. 됐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수평자세로 감아두어 보는 세상 요 글은 이 슬견설 쪽에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의고사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돼? 네. 그럼 얘는 누구랑 묶을 거야? 나무. 네. 소나무. 소나무랑 묶을 거야. 네. 네. 오케이? 그럼 따로따로 공부하시되 편집글이라는 공통점. 그죠? 네. 그 다음에 소나무는 계절이 나왔나? 계절 안 나왔죠? 거기는 계절이 안 나와 있어. 그죠? 청자 설정은 돼 있고 계절 안 돼 있고 뭐 청자가 명시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직보 때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요 수필 같은 경우는 표현 효과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표현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요 일단 정리를 얘를 해놔. 얘를 암기한 상태에서 모두 정리해야 돼. 소나무랑 묶어서 봐야 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뭐 직보 때 좀 정리를 좀 해서 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넘어가셔서 목요일 몇 시에 와요? 몇 시에 올 수 있지? 목요일에? 이 학교 정규 수업 날 아니야? 4시 10분. 끝나면 몇 시야? 4시 10분. 여기 오면 한 6시 정도 되는 거야? 5시 반? 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나?
석시? 그 정도는 거. 석식은 안 먹죠. 네. 바로 오시면 한 5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길어봤자 3시간 정도 할 건데 네. 다른 과목 또 보니? 아니요. 국어만 보니? 네. 그날 와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집보는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보통 집보할 때 나가는 자료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있는 거야. 학습활동 늘 보시면 네.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문법을 제가 지난주에 웬만하면 미리 해놓으란 이유가 문법은 지금 이제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가 드린 문제만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제가 드린 게 더 어려울 거야. 학교 시험보다는. 잘 보시면 되고 반드시 오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답지가 오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여러분 오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정해서 나중에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일단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자 문법 요소는 거기 보세요. 뭐 문법 요소에서 학습 활동은 별 할 게 없어요. 안 어렵잖아요. 교과서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프린트로 따라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하나만 보는데 뒤에 넘겨봐봐 18페이지에 있는 거 과자 가격 상승 주거부로 몰린 설탕 억울해라는 지문 있죠 여기 그죠? 여기 피도 표현 뭐다? 제목이 있어요. 몰린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몰린은 뭘 감추고? 주체를 감추고 대상이 뭘 부각해? 설탕을 부각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거기 노란색 지문 있죠? 높은 가격의 사대령 원당이 제품화되면이라고 돼 있는 문장을 뭐 높은 가격의 사대령 원당을 제품화하면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식품 가격 또한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이 더 안 좋은 문장인 거야. 능동 문장이 이런 경우. 이유가 뭐지? 그 각각의 능동문에 뭐를 상정하기가 어려워? 주체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해돼? 산업 전반적인 거라서 주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니게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자, 챙겨놓으시고 네, 마지막으로 로고스에 도입해야 된다. 이거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네, 요것만 빈칸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몰라서 체크해놓은 게 있는데 2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제 경험상. 그 4번에 보시면 뭐 반대 신문에 추가할 만한 질문을 만들어보자. 밑에 봐봐. 밑에 보면 평가 항목 5개 있어요.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 그래서 뭐 논제와 명확한 주장이 드러난 이거 외워서 가셔야 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5가지 정도로 외워서 가죠. 그리고 왜 이 5가지 아닌 거는 다 뭐야? 오답인 거야. 설득력 있게 구성됐냐?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냐?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적절했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토론했냐? 이거 5개 정도 이거만 가셔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반대 신문의 질문 방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사실인지 확인하고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비판하고 질문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해야 돼요? 열린 질문이 아니고 닫힌 질문, 즉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을 하는 게 좋다. 이해돼요? 그리고 한 번에 몇 개 물어봐라? 하나씩 물어봅니다. 한 번에 복잡하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것들. 이해됐어? 지금 배우시면 자, 시험 대비는 자료는 거의 다 끝났다.